지적인 염세주의. 우리 행동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야망에 대한 불안감 표시에 주의하고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감을 느꼈음에도 그래도 계속 공동체로부터 낮은 지위가 부여된다면 우리는 서양 전통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몇 사람을 보여주었던 접근 방법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 주위의 가치 체계에 삐뚤어진 곳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지적인 염세주의의 자세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적인 염세주의. 이것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나 오만하게 굳은 태도와 거리가 멀다. 지적인 염세주의. 지적인 염세주의가 뭐야?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서글픈 동시에 묘하게 위안이 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서글프면서 위안이 된다. 어떤 문제이든 다수의 의견에는 혼란과 오류가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왜 위로가 되지? 혼란과 오류. 샹프로는 그의 이전과 이후의 여러 세대의 철학자들의 염세적 태도를 반영하여 이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다. 여론은 모든 의견 가운데 최악의 의견이다. 이렇게 여론에 결함이 있는 것은 공중이 이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엄격하게 검토하지 않고 직관, 감정, 관습에 의존해버리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어디서나 받아들여지는 관념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다수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샹포르는 그렇게 말하면서 흔히 아첨을 하듯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되게 언어도단에 가깝다고 덧붙인다. 단순화와 비논리, 편견과 천박함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가장 터무니없는 관습과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의식들이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야 라는 말로 용인되고 있다. 유럽인이 남아프리카 호텐토트 사람들에게 왜 메뚜기를 먹고 몸에 붙은 이를 삼키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도 바로 그런 말을 했다. 그것이 전통이요. 여론의 빈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깨달음은 지위로 인한 우리의 불안,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지. 지위로 인한 우리의 불안,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피곤한 욕망, 사랑의 표시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갈망을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물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공동체로부터 무시당할 경우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없다. 존중하지 않아. 자신감 떨어지지. 철학적인 접근 방법의 장점은 심리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철학적인 접근 방법. 누가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대신 먼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 검토해 보게 되기 때문이다. 비난 가운데도 오직 진실한 비난만이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자학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의견이 과연 귀를 기울일 만한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존경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경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특별한 악의 없이 경멸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염세적 태도의 출발점이며 철학사에서는 이런 태도를 뒷받침해주는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피상적이고 하찮다는 것, 그들의 시야가 편협하다는 것, 그들의 감정이 찌질하다는 것, 그들의 의견이 빈둥그러졌다는 것, 그들의 잘못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점차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필요 이상으로 존중한다. 철학적 염세주의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준 아르투스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이 철학자는 소품과 단편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이게 중요한 거지. 환심을 사려는 욕망. 환심을 사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성격은 지나치게 야만적이고 어리석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의 주된 오락은 카드놀이가 되었다. 주된 오락은 카드놀이. 그것은 사회의 가치의 타락과 더불어 모든 사상과 사고의 공공연한 파산을 보여준다. 사상과 사고의 파산. 나아가서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교활하고 부도덕하다. 경멸할 만한 악당이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경멸할 만한 악당. 경멸할 만한 악당이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악하지 않으면 완전히 바보이기 십상이다. 쇼펜하우어는 볼테르가 한 말을 인용한다. 세상에는 이야기를 나눌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들끓는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까? 우리의 자존심을 카드놀이하는 집단에게 내맡기는 것이 분별력 있는 일일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 해도 그 존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식으로 묻는다. 만일 청중이 한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귀머거리라면 그들의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는다 해서 연주가가 기분이 좋을까? 귀머거리라면 이렇게 인간성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하긴 하지만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철학적 염세주의자였던 샹포르는 그런 문제를 넌지시 드러냈다. 도덕적이고 고결한 태도로 합리성과 진실한 마음을 갖추고 관습이나 허영이나 격식 같은 상류사회의 소도구 없이 상류사회의 소도구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만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멍청하고 허약하고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우리는 결국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그 선선히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혼자를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곧이어 모든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날 일이 줄어들수록 더 낮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경우 한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을 둘러싼 아이들의 거칠고 시끄러운 놀이에 별로 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피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벗을 사귀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현재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냉소주의자들은 단지 불편할 정도로 기준이 높은 이상주의자일 뿐이다. 기준이 높은 이상주의자. 샹폴은 이렇게 말한다. 혼자 사는 사람을 두고 사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것은 밤에 봉디숲에서 산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철학자들은 함께 모여 연구를 한 것도 아닌데 이 불모와 외부의 인정이나 비난의 표시보다는 우리 내부의 양심을 따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무작위 집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질책은 그것이 관역에 적중하는 만큼만 피해를 줄 수 있다. 질책은 적중하는 만큼. 자신이 어떤 질책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그런 질책을 경멸할 수 있으면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연쇄주의 철학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 지위를 단속하려는 미숙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지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우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과 결투를 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논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가치를 느껴야 하는데 사실 이때 느끼는 만족감이 근거가 더 탄탄하다. 예술. 그렇지. 예술은 정말 위로가 되지.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 문제는 1860년대 영국에서 현안이 되었으며 많은 논평자들이 이런 답을 내놓았다. 별 쓸모가 없다. 위대한 산업도시를 만들고 철로를 놓고 운하를 파고 제국을 확장하고 영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든 것은 예술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술은 이런 성취를 가능하게 한 특질들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예술과 오래 접촉하면 유약한 성격, 내성적 태도, 동성애, 통풍, 패배주의에 오염될 위험이 있었다. 버밍엄 출신의 국회의원 존 브라이트는 1865년 연설에서 교양인들을 허세가 가득한 무리라고 묘사하면서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어와 라틴어라는 두 죽은 언어를 아는 체하여 이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스퍼드 약자 프레더릭 해리슨 역시 문학, 역사, 회화에 장기간 몰두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양은 새로 나온 책을 비평하는 사람에게는 바람직한 특질이며 순문학을 아는 사람에게도 잘 어울린다. 해리슨은 일단 그렇게 인정한 다음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정치에 적용할 경우 이것은 편협한 흠잡기, 이기적인 편안함의 추구, 우유부단한 행동을 의미한다. 교양에는 살아있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축에 속한다. 뻔한 현학과 양식결이라는 면에서 어떤 사람도 그와 동급이 될 수 없다. 그에게는 어떤 가정도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어떤 목적도 비실용적이지 않다. 이런 실용적인 정신의 소유자들이 예술의 수많은 결점을 갖춘 대표자를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렸을 때 영국 문단에서 시인이자 비평가인 매슈 아널드만큼 유혹적인 목표물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널드는 옥스퍼드 대학의 시학 교수로 우울한 시들이 담긴 얇은 시집을 여러 권 써서 지식인 무리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는 끝에 은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런던 거리를 걸어다니는 습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음조는 높지만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으며 길게 기른 독특한 구렛나룻을 자랑하였고 머리는 한가운데서 가르마를 탔다. 무엇보다 나쁜 점은 뻔뻔스럽게도 다양한 신문, 기고문이나 공개 강연을 통해 예술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암시를 계속해왔다는 점이었다. 사상 최초로 오전 중에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갈 수 있게 된 시대에 영국이 세계의 작업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시대였음에도 산업과 군주제의 굳건한 지지자였던 데일리 텔리그라프는 격분했다. 이 신부는 아놀드에게 우아한 예레미야니 점잠 빼는 종파의 대사제니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근면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암송하고 민요를 부르고 에세이를 읽기 위해 작업장을 떠나고 의무를 저버리도록 유혹한다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비난했다. 아놀드는 이런 조롱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다가 1869년에는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책 한 권 분량으로 체계적인 방어에 나섰다. 그는 여기에서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인생 심지어 접는 우상과 증기관의 발명을 목격한 세대의 인생에서도 예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이야기했다. 예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무목적적인 목적성. 아놀드의 교양과 무질서는 우선 예술에 대한 몇 가지 공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타수의 눈으로 볼 때 예술은 인간의 공공을 바르는 향기나는 고약이며 세련된 무의의 정신을 숨쉬는 종교로 이 종교의 신자들은 악의 뿌리를 뽑는 일을 거들기를 거부한다. 예술은 종종 실용적이지 못하다거나 일부 비평가들의 좀 더 친숙한 표현을 빌리면 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아놀드의 말에 따르면 위대한 예술은 구름 잡는 이야기긴커녕 삶의 가장 깊은 긴장과 불안의 해법을 제공하는 매체다. 불안의 해법을 제공하는 게 예술이다.
데일리 텔리그라프의 젊은 사자들에게 예술이 아무리 비실용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예술은 무엇보다도 존재의 부족한 부분을 해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존재의 부족한 부분을 해석한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라. 아놀드는 제안한다. 거기에서 직접적이든 아니든 인간의 잘못을 없애고 인간의 혼돈을 정리하고 인간의 공공을 줄이고자 하는 욕망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은 세상을 자신이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낫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 더 낫고 더 행복하게. 위대한 예술가들. 예술가들이 이런 갈망을 늘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스스로 그런 갈망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항의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항의. 이에 따라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고통을 이해하거나 감수성에 다시 불을 붙이도록 돕고 감정이입 능력을 길러주고 슬픔이나 웃음을 통하여 도덕적인 균형을 다시 잡아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아놀드는 이런 태도의 핵심을 이루는 선언으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한다. 예술은 삶의 비평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가장 분명한 점은 삶이 비평이 필요한 현상이라는 점이다. 삶은 비평이 필요하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로서 늘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남의 행동을 오해하고 비생산적인 욕망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허영과 오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소설, 시, 희곡, 회화, 영화 등 예술작품은 은근히 또 재미있게 익사를 부리기도 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을 설명해주는 매체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을 설명한다. 예술작품은 세상을 더 진실하게, 더 현명하게, 더 똑똑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우리가 지위와 그 분배에 접근하는 방법만큼 비평 또는 통찰과 분석이 필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지위와 분배. 따라서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가 사람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제기. 작품을 창조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예술의 역사는 지위의 체계에 대한 도전, 지위의 체계에 대한 도전, 풍자, 분노가 서려 있기도 하고 서정적이거나 슬프거나 재미있기도 한 도전으로 가득하다. 예술과 속물근성. 제인 오스틴은 1813년 봄에 맨스필드 파크를 쓰기 시작하여 이듬해 출판했다. 소설의 주인공은 페니 프라이스다. 페니는 포츠머스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의 수줍고 겸손한 처녀인데 재벌인 숙부 토머스 경과 숙모 버트람 여사로부터 그들의 의리의리한 집인 맨스필드 파크에 와서 그들과 네 자녀와 함께 살라는 권유를 받는다. 찢어지게 가난한 출신. 페니, 겸손한 처녀였구나. 버트람 부부는 잉글랜드의 한 군의 계급사회의 정점에 선 사람들로 이웃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경외감을 드러낸다. 이들의 요염한 10대 딸 마리아와 줄리아는 옷을 사입을 용돈을 푸짐하게 다 쓰고 말도 한 마리씩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장남 톰은 오만하고 별 생각 없이 무신경한 청년으로 런던의 여러 클럽에서 죽치면서 샴페인으로 우정에 기름칠을 한다. 샴페인으로 우정에 기름칠을 하고 아버지가 죽어 재산과 직위를 물려받을 날만 기다린다. 토머스 버트람 경과 그의 가족은 잉글랜드 상층 계급의 특유의 자기를 깎아내리는 듯한 예절에 능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우월한 신분, 나아가 차를 마시고 나서 저녁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릴 때까지 고요한 몇 시간 동안 사슴들이 노니는 크고 아름다운 정원의 소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든 격차를 결코 잊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마저 단속하네. 모든 격차. 페니는 버트람 부부와 같은 지붕 아래에 살 수는 있지만 그들과 같은 발판 위에 설 수는 없다. 그녀의 특권은 토머스 경의 재량으로 주어진 것이다.
사촌은 그녀에게 생색을 내고 이웃은 의심과 동정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가족 대부분은 그녀를 시녀처럼 여긴다.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오랫동안 그녀의 감정을 배려하며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녀의 감정을 배려할 의무는 없다. 페니가 맨스필드 파크에 도착하기 전 오스틴은 우리에게 이들 가족이 새로운 책임 때문에 불안해하는 소리를 듣게 해준다. 그 아이가 내 가엾은 퍼그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버트람 여사는 그렇게 말한다. 아이들은 페니의 옷이 어떨지, 페니가 프랑스어를 알 수 있을지, 잉글랜드의 왕과 왕비의 이름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토머스 버트람 경은 페니의 부모에게 그런 권유를 한 장본인임에도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다. 최악의 상황. 아마 그 아이의 많은 것이 바뀌기를 바라게 될 것이고 엄청난 무지, 저열한 의견, 괴롭기 짝이 없는 천박한 예절에도 대비를 해야 할 거다. 그의 처제인 노리스 부인은 페니에게 일찌감치 그녀가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같은 부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토머스 경은 이렇게 화답한다. 우리는 그 아이가 자신이 버트람 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해주어야 해. 사촌들끼리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그래도 똑같을 순 없지. 지위, 재산, 권리, 상속받을 유산이 다르니까. 페니가 도착하자 조경이 이루어진 정원을 갖춘 저택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 가족의 편견은 확인이 되는 듯하다. 줄리아와 마리아는 페니가 좋은 옷이 한 벌뿐이고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제 사촌은 유럽 지도 하나 제대로 짜맞출 줄도 모른다니까요. 줄리아는 이모와 어머니에게 말한다. 러시아의 큰 강도 모르고 소아시아는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어젯밤에는 아일랜드에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냐고 했더니 화이트 섬으로 건너가야 한다지 뭐예요? 그러자 노리스 부인이 말한다. 그렇구나 얘야. 하지만 너하고 네 언니는 놀라운 기억력의 축복을 받았잖니. 네 가엾은 사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 보구나. 네가 그 아이를 배려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불쌍하게 여겨야지. 그러나 누가 무엇이 부족한지 제인 오스틴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오스틴은 10년 이상 맨스필드 파크의 복도와 연회장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페니가 정원을 산책하거나 방에 있을 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편지를 읽고 버트람 가족에 대한 그녀의 관찰을 엿듣고 그녀의 눈과 입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그녀의 영혼을 응시한다. 그 과정에서 오스틴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드문 덕목을 간파한다.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드문 덕목. 줄리아나 마리아와 달리 페니는 젊은 남자에게 큰 집과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없다. 그녀는 사촌 톰의 일상적인 잔혹성과 오만에 상처를 입고 숙모와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이웃을 제다하는 태도에 움찔한다. 페니의 친척들은 이 지역의 일반적인 지위의 위계에서는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다른 지위 체제, 즉 작가의 선호에 따른 위계에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작가의 선호. 마리아와 그녀의 구원자 러시 워스 씨는 말도 집도 유산도 있지만 제인 오스틴은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를 보았고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 러시 워스 씨는 처음부터 버트람 양의 미모에 반했으며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곧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상상했다. 마리아 버트람은 이제 21살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러시 워스 씨와 결혼하면 아버지보다 큰 수입이 생기고 런던에 집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러시 워스 씨와 결혼한 것이 분명한 의무가 되었다. 명사록이나 데브리스의 잉글랜드의 최고 가문 안내라면 마리아와 러시 워스 씨를 높게 평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오스틴은 도저히 그들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또 독자가 그렇게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소설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표준 렌즈, 즉 부와 권력을 크게 확대해 보여주는 렌즈를 인격의 특질을 확대해 보여주는 도덕적 렌즈로 바꾼다. 도덕적 렌즈로 보면 높고 강한 사람은 작아지며 잊혀져 뒤로 물러나 있던 인물이 오히려 크게 보일 수도 있다. 소설의 세계에서 덕의 움직임은 물질적 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자이고 품행이 단정하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절름발이에 못생긴 아이, 빈곤한 찐꾼, 다락방의 곱사등이 질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모르는 여자아이가 선할 수도 있다. 물론 페니는 우아한 드레스도 없고 돈도 없었고 프랑스어도 할 줄 몰랐다. 그러나 맨스필드 파크의 결말부에서 그녀는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임이 드러나는 반면 고귀한 영혼. 다른 가족은 자기와 교양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토머스 보트람 경은 속물근성 때문에 자녀 교육을 망치며 딸들은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가 감정적인 대가를 치르며 부인은 심장이 돌처럼 굳는다. 맨스필드 파크의 위계가 거꾸로 뒤집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틴은 설교사처럼 퉁명스럽게 진정한 위계의 개념을 설파하지 않는다. 그녀는 위대한 소설가 특유의 기회와 유머로 우리가 진정한 위계에 공감하고 그 반대의 위계에 혐오감을 느끼도록 이끈다. 그녀는 자신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나머지를 읽기 위해 저녁을 후딱 먹어치울 만큼 마음을 사로잡는 재미있는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그 이유를 보여준다. 맨스필드 파크를 읽고 나면 우리는 오스틴이 우리를 끌어냈던 현실 세계로 다시 들어가 그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탐욕이나 오만이나 자만을 간파하여 거기서 물러서고 우리 자신과 남들 안에 있는 선에 이끌리게 된다. 오스틴은 아주 가늠붓으로 작업을 하여 많은 노동을 한 뒤에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아주 작은 5cm 폭의 상아라는 겸손하면서도 유명한 말로 자신의 예술을 묘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에는 크나큰 야망들이 가득하다. 그녀의 예술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 마을의 서너 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삶을 비평하고 그럼으로써 그 삶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오스틴만 그런 야망을 품었던 건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거의 모든 위대한 소설에서 우리는 표준적인 사회적 위기에 대한 공격 또는 회의, 표준적인 사회적 위기, 그리고 경제적 자산이나 혈통보다는 도덕적 가치에 따른 순위 재배치를 발견하게 된다. 소설의 주인공들 가운데 데브리스의 잉글랜드의 최고 가문 안내나 명사록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첫째가 꼴찌 비슷해지고 꼴찌가 첫째 비슷해진다.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에서 우리의 공감이 이끌리는 사람은 화로운 집에 사는 마담 드 뉘싱겐이 아니라 더러운 하숙집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빨 빠진 고리오 영감이다. 하디의 미천한 주드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옥스퍼드의 연구원들이 아니라 대학의 적성을 수리하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석공이다. 소설은 감추어진 삶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유괴관념의 상상의 평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점심 준비로 바쁜 하녀가 보기 드문 감수성과 도덕적 위험의 소유자인 반면 시끄럽게 웃음을 터뜨리는 은광 소유자 남작의 마음은 시들고 역겨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운을 잇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 내면의 가장 좋은 부분이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외적인 성취로 표현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면의 가장 좋은 부분이 우리의 관심을 끌 외적인 성취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의 서두에서 눈에 보이는 분명한 공정만을 존중하는 이런 경험을 언급하면서 그녀의 여주인공의 지위와 아빌라의 성 테레사의 지위를 비교하는 언뜻 무모해 보이는 일을 감행한다. 엘리엇의 말에 따르면 성 테레사는 행운과 환경 덕분에 즉 부유하고 인맥이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성과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수도원을 17개나 세웠으며 당대의 가장 독실한 신자들과 교류했으며 자수령과 더불어 기도와 환상에 대한 많은 논문을 썼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요한 성자이자 가장 위대한 신비주의자가 되었다. 세상을 뜰 무렵 테레사의 드높은 지위는 그녀의 훌륭한 인품을 반영한다.
그러나 조지 엘리엇은 계속해서 이 스페인의 성자만큼 똑똑하고 창조적이지만 자신의 잘못과 불리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위대한 행동으로 자신의 특질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 따라서 내적 자아와 비례하지 않는 지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수많은 테레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들은 잘못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으며 이것은 영적인 숭고함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빈약한 기회를 만나 빚어낸 결과다. 미들마치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19세기 전반기에 영국의 한 도시에 살았던 바로 그런 여자 도로시아 부르의 삶이다. 이 소설에서 엘리엇은 영적인 숭고함이라도 오랫동안 인정받는 행위와 연결되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세상의 습관을 비판한다. 도로시아도 성 테레사처럼 많은 덕을 갖추었지만 지위의 상징에만 관심을 가지는 세상의 눈에는 그 덕이 보이지 않는다. 도로시아는 병든 성직자와 결혼하지만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재산을 포기하고 죽은 남편의 사촌, 재산도 없고 태상도 좋지 않았다. 죽은 남편의 사촌과 결혼하기 때문에 사회는 도로시아가 좋은 여자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그녀와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물론 그녀의 삶을 결정한 그러한 행동들이 이상적으로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다. 엘리엇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것은 젊고 고귀한 충동이 불완전한 사회적 지위라는 조건에서 분투해 나가며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였다. 그러나 영국 19세기 소설에서 가장 은근하게 감동을 주는 몇 대목에서 엘리엇은 도로시아가 비록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혼을 했고 눈에 띄게 이루어 놓은 일이 없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드러난 그녀의 인격이 아빌라의 성 테레사 못지않게 성스럽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섬세한 영은 여러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훌륭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녀의 본성은 지상에서 위대한 이름을 가지지 않는 통로들을 통해 발현되었다. 지상에서 위대한 이름을 가지지 않는 통로. 표현 좋네. 그러나 그녀의 존재가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끝없이 멀리 퍼져나갔다. 세상에서는 역사적으로 거창하지 않은 행동들 덕분에 확장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선. 저는 역사적으로 거창하지 않은 행동. 당신이나 나나 더 나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았던 것은 반은 드러나지 않은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지금은 사람이 찾지 않는 무덤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덕이다. 반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충실하게 살다 지금은 사람이 찾지 않는 무덤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구절은 그 소설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예술적 매체는 사람이 찾지 않는 무덤에서 쉬고 있는 모든 드러나지 않는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술이 사람의 공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조지 엘리엇은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제이디 스미스의 하얀이에서 중년의 방글라데시 사람 사마드를 만난다. 그는 인도 레스토랑에 고용된 웨이터다. 그는 상사들에게 홀대를 받으며 새벽 3시까지 일하고 15펜스를 팁이라고 찔끔거리는 상스러운 손님들의 시종을 들어야 한다. 사마드는 자신의 존엄을 찾는 꿈, 자신의 지위에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결과에서 벗어나는 꿈을 꾼다. 그는 자기 내부의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갈망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손님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주문을 할 때나 고개를 들 뿐이다. 그나마 go, buy, ello, 사그이나 치킨, 제일, 프레시, 위브, 칩스라고 엉터리 발음으로 주문한다. 사마드는 목에 표지판을 두르고 다니는 상상을 한다.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하얀 플래카드에 큰 글자로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는 것이다. 난 웨이터가 아니다. 난 학생이었고 과학자였고 군인이었다. 집사람 이름은 알사나이며 우리는 런던 동부에 살지만 북부로 이사하고 싶다. 난 이슬람교도이지만 알라가 나를 버렸거나 내가 알라를 버렸다.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다. 나한테는 친구 아치가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있다. 나는 49이지만 지금도 여자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린다. 가끔은. 사마드는 그런 플래카드를 걸지는 못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목소리를 빌려준 소설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설 전체에서 사마드가 하나의 거대한 플래카드로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덕분에 이 소설을 읽은 뒤부터 별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별 생각 없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치킨, 제일, 플래시를 주문하는 것이 그래도 약간은 더 어려워진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공감은 확대된다. 어쩌면 이 소설의 이야기는 세상을 향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플래카드들의 긴 행렬의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난 웨이터, 이혼녀, 강통자, 도덕 교육받지 못한 사람, 이상한 아이, 살인범, 죄수, 낙제생, 스스로 아무 말도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단지 그런 사람인 것만은 아니다. 그림 역시 누가 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세상의 정상적인 이해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장 바프티스트 샤르댕은 1746년에 회복기 환자의 식사를 그렸다. 가구도 별로 없는 방에는 평범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서서 보이지 않는 환자를 위해 달걀 껍질을 까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생활 속의 평범한 순간이다. 왜 이런 것을 그릴까? 샤르댕이 살아있을 때도 그의 비판자들은 회의적인 어조로 그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재능 있는 화가였지만 신기하게도 빵 조각, 깨진 접시, 칼과 포크, 사과 앞에 나아가서 평범한 부엌과 거실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노동계급이나 중하층 계급 인물들의 관심을 쏟았다. 프랑스의 미술 아카데미가 규정한 규칙에 따르면 이것은 위대한 화가가 그릴 만한 것이 아니었다. 아카데미는 1648년에 루이 14세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중요성을 기준으로 여러 장르의 회화의 등급을 정했다. 이 위계의 꼭대기에는 역사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고결한 면을 표현하거나 성경의 교훈적 이야기를 묘사하는 그림이었다. 그 다음이 초상화, 그 가운데서도 왕이나 왕비의 초상이었다. 세 번째는 풍경화였다. 마지막에야 경멸적으로 풍속화라고 부르던 귀족이 아닌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그린 예술의 위계는 화가의 스튜디오 바깥 세계의 사회적 위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했다. 바깥 세계는 말을 타고 자신의 소유지를 시찰하는 왕이 수수한 옷을 입고 달걀을 까는 여자보다 우월한 곳이었다. 그러나 샤르댕의 예술은 여자가 집 안에서 하는 일 또는 오후의 햇빛에 반짝거리는 낡은 도기를 하찮게 여기는 인생관을 전복해버린다. 샤르댕은 배 한 알이 여자만큼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고 물단지가 보석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그렇게 말했다. 회화의 역사에는 샤르댕과 같은 정신을 가진 화가가 몇 명 있다. 이들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 무엇이 중요한가? 웨일스의 화가 토머스 존스도 그런 예다. 그는 1776년부터 1783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로마, 나중에는 나폴리에서 일을 했다. 존스는 서양 회화사에서 종이에 그린 유화 가운데 가장 위대한 두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리의 지붕들, 옥스퍼드 애쉬몰리언 박물관에 걸려있다와 나폴리의 건물들을 1782년 4월 초에 나폴리에서 완성했다. 존스가 묘사한 장면은 지중해 어느 도시를 가다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좁은 도로를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로 밀치다 못해 이웃한 건물의 헐벗은 옆구리까지 파고든다. 오후의 더위에 거리는 조용하고 창은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다. 어떤 방에서는 움직이는 여자의 윤곽이 흘끗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방에서는 잠자는 남자의 윤곽이 흘끗 보일 수도 있다. 가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노파가 녹슨 난간이 박힌 테라스에 세탁물을 넣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존스는 남쪽의 강렬한 빛이 깎이고 바랜 치장벽토 벽과 만나는 광경을 보여준다.
파이고 갈라진 모든 곳이 이 빛에 드러나면서 어부의 거칠고 투박한 손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세월의 흐름을 일깨운다. 이 세월 동안 계절이 순환을 하면서 담요처럼 답답하게 도시를 덮던 여름의 더위는 격렬한 겨울 폭풍의 자리를 내주었을 것이고, 이 폭풍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멈칫거리는 봄의 햇빛의 자리를 양보했을 것이다. 존스의 돌과 치장벽토는 자신이 점토나 석고 지중해 산비탈에 얽은 자국이 있는 돌조각들과 친족 관계임을 드러낸다. 혼란스러운 건물들은 이곳이 다양한 삶이 전개되는 도시라는 인상을 준다. 창문 너머보다 위대한 소설에 묘사된 삶에 못지않게 복잡한 삶, 정열, 권태, 장난, 절망이 뒤섞인 삶이 담겨 있을 것이다. 로마의 신전이나 르네상스 교회의 현란한 매력에는 눈이 쉽게 가지만 평범한 지붕에 눈이 가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존스는 무시당해온 평범한 지붕, 무시당해온 광경을 우리 눈앞에 들어 올려 그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을 이해할 때 이 남쪽의 지붕을 빼놓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19세기 덴마크 화가 크리스텐 쾌부케는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전복적 관념을 갖춘 세 번째 위대한 화가다. 1832년부터 38년까지 쾌부케는 그의 고향 코펜하겐의 교회, 거리,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소 2마리를 그렸다. 또 호숫가의 두 부부의 모습을 그렸다. 그들은 저녁에 작은 범선에서 달린다. 밤이 서둘지 않고 땅을 덮으니 거대한 하늘에는 날빛의 메아리가 영원토록 감돌 것 같은 느낌이다. 달은 방금 떠오른 것 같다. 창문을 열어두거나 풀밭에 담요를 깔고도 잘 수가 있을 것 같은 부드러운 밤을 예고하는 빛이다. 쾌부케는 쪽모이 세공처럼 단정하게 자리잡은 들판, 정원, 밭이 내려다 보이는 프레데릭스 보르그 성 지붕에서 이 광경을 포착했다. 평범한 삶에서 누리는 기쁨에 만족하는 질서 잡힌 공동체 이미지다. 샤르댕이나 존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쾌부케 예술에도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지배적인 물질적 관념에 도전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새 화가는 여름날 저녁에 하늘 햇볕에 달구어진 얼근 벽, 환자를 위해 달걀 껍질을 까는 미지의 여자가 우리 눈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에 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존중하고 갈망하도록 배워온 많은 것의 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찬장의 단지나 들판의 암소에게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억지일지 모르지만 쾌부케나 존스나 샤르댕의 작품의 가르침은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대담하게 벗어나 있다. 일상생활을 묘사한 위대한 화가들은 제인 오스틴이나 조지 엘리엇처럼 세상에서 무엇을 존경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속물적 관념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극. 나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며 가혹하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나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이 차가운 눈길, 일에서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의 물질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의 실패를 바라보는 냉정한 태도, 실패한 사람을 패배자로 지목하는 집요한 경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패배자라는 말은 졌다는 의미와 더불어 졌기 때문에 공감을 얻을 권리도 상실했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냉혹한 말이다. 삶을 망친 사람들에 대해 수근거리는 말은 가혹하기 짝이 없다. 만일 수많은 예술작품의 주인공들,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리오, 오셀로, 엠마 보바리, 안나 카레니나, 헤다 가블러, 테스도 그들의 운명이 동료나 동창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면 그 과정을 잘 헤쳐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동창들의 만일 신문에서 그들을 건드렸다면 훨씬 더 괴로웠을 것이다. 오셀로, 사랑에 눈이 먼 이민자 원로원 의원의 딸을 죽이다. 마담 보바리, 쇼핑 중독의 간통녀 신용 사기 후 비소를 삼키다. 오이디푸스 왕, 어머니와 동침으로 눈이 멀다. 이런 머리 기사들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여기서 언급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신문들처럼 망설임 없이 선정적으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엄숙하고 예의를 갖춘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존중을 끌어모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실패자가 우리에게 고귀해 보이는 것은 그들의 자질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그들의 창조자나 기록자가 그렇게 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특히 처음 생겨날 때부터 위대한 실패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조롱이나 심판은 삼간 특별한 예술 형식이 있다. 이 형식의 장점은 파국을 맞이한 사람들, 불명예스러운 정치가, 살인자, 파산자, 감정적으로 강박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에 책임을 면해주지는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수준의 공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인간이 마땅히 이런 공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받는 일은 드물다.